간밤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발언과 더불어서 또 FOMC 의사록의 이 경계감 속에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감들은 여전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인식 속에 장 막판에 모두 상승 전환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개별주들 위주로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던 하루였는데요.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간밤 마감됐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트럼프에 대한 이 관세 정책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에는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대만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좀 약세로 출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FOMC의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의 무역과 그리고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가 있다는 그러한 우려감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좀 동결할 것이다라는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여전히 대부분의 위원들이 통화 정책은 역시나 제약적이라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이 국채의 유동성을 위해서는 이 연방 부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양적 긴축 완화를 또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도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경제 지표가 함께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1월에 이 건축 승인 건수와 이 주택 착공 건수가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하고 하회하고 이렇게 또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역시나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분위기, 섹터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전일장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날장에서는 그래도 메타를 제외하고 메타와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막판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부를 켜냈었는데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이탈리아에 3억 달러 이상의 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 그렇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 컴퓨팅 칩을 또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어갔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혜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1%대 강세를 만들었고요. 메타는 오늘 전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헬스케어 종목들이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를 보이면서 환한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가 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역시나 에너지 섹터들도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이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16E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애플의 자체 모뎀 칩이 처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저가형 모델에 AI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또 향후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새 양자 컴퓨터 칩인 마요라나 1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일 칩에 이 100만 큐비트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재료 과학이나 또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있는데요. 이 메타의 왓츠앱 플랫폼이 EU 규제의 강화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왓츠앱 플랫폼 사용자가 4,680만 명을 넘어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이 사용자 임계점인 4,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이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면서 이 메타의 광고 수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메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흐름 주가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이 그래도 더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했다, 새롭게 내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1%대 넘는 상승세로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도 살펴보시죠.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EU의 규제로 인해서 광고 수익에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오늘은 1%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특징주 이슈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솔라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 이 해리스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가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수익을 계속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매수에 나서면서 쇼커버링 랠리를 촉발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솔라이지는 상승 탄력을 받아간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구독 기반의 이 원격 의료 플랫폼 기업인 힘스앤허셀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용 테스트 시설인 트라이비랩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혈액 샘플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 속에 오늘 주가는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의 매출 가이던스, 매출 기여도가 낮아졌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이 매출의 15%가량을 이 메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매출이 전년 대비 17% 축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주가에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 나타났고요. 이어서 리게티 컴퓨팅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새 양자 컴퓨팅 칩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부분의 이 양자 컴퓨팅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강력 매수로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2026년 초까지 약 49%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반의 코딩 보조 도구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또 엔지니어 간의 이 채팅을 지원한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마지막으로 니콜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사업을 재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솔라이지 테크놀로지는 이 매출이 가이던스를 상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16% 가까운 상승세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힘스앤허셀스의 주가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힘스앤허셀스의 주가 이렇게 17%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만들어갔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의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서 오늘 6%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칩스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이크로칩스 테크놀로지 오늘 10%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니콜라도 살펴보시죠. 네, 니콜라는 오늘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40%가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특징주들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또 이 러시아의 송유관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공급망 리스크 우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천연가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계속해서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미국 내에서 한파가 이어지는 데다가 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가 4월까지 지속될 예정이어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도 살펴보시죠. 네, 금 가격 계속해서 좀 최고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온스당 2,95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금 가격이 또 3,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미국장의 흐름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18일 이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또 이 한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이 AI에 대한 전망을 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또 꺼내 들었을지 자세한 내용들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believe in this AI party, it's still 10 p.m. and the party goes to 4 a.m. 한국을 찾은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미국 기술주 강세장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며 올해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로도 이름을 알린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된 AI 주식이자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기술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 성장이 더 빨라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섹터가 유망하다고 점쳤습니다. 관련주로는 팔란티어와 세일즈포스, 몽고DB, 스노우플레이크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딥시크 등장으로 촉발된 엔비디아 주식 매도 사태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됐다며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유망 혁신 기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SK Hynix is going to be one of the biggest barometers for overall AI spend. I also think Hyundai is starting to transform from a traditional car company into a disruptive tech company over the coming years between autonomous and a lot of other robotics and technology that they're doing. 투자자들은 저렴한 주식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급락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후반 들어서 모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날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감으로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하락했던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미증시를 놓고 긍정적인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그 전날에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었는데 단기적으로 6,28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는 보고서를 통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S&P 500 지수가 최근 3주간의 코일 형태에서 벗어났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지수가 기술적 돌파로 최종 저항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6,280선이 단기적인 목표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해당 분석가들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지수 랠리가 일시적일 수는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시장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경우 S&P 500 지수의 2차 지지선은 5,783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연준의 1월 FOMC 회의록 발표가 됐죠. 예상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을 했고요. FOMC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 대외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진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시장이 우려했었던 1월 FOMC 회의로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을 잘 떨쳐낸 채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안에 나왔던 기업들의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퀀텀 컴퓨팅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불씨를 켰는데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에 구글이 먼저 공개를 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뛰어들면서 이 양자 컴퓨팅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 아닌 위상적 큐비트를 적용한 양자 컴퓨터 칩 마요나라 1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상적 큐비트는 전자 흐름의 안정성을 높여서 기존 기술의 오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 대비해서 최대 1경배 이상 빠른 연산 성능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위상 전도체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칩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상용화 일정 또한 수년 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는 AI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 부족이나 AI 인프라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소재나 신약 개발과 환경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구글이나 IBM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기존 초전도체 기반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내놓은 위상적 큐비트 방식이 새로운 업계 표준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D-Wave나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팅 등등 일제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M7 관련주 안에서 또 다른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애플입니다. 새로운 아이폰 출시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폰 16E를 출시한다라고 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AI를 탑재한 모델로 확인이 되고요. 이 애플이 지금까지는 중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지율이 크지 않았었는데 삼성과 중국 화웨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장착한 4세대 SE 모델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아이폰 16E는 오는 28일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번 아이폰 SE에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해서 출시하기로 했고 애플은 그동안 보급형 모델을 아이폰 SE라고 불렀지만 이번에는 명칭을 아이폰 16E로 바꾸면서 아이폰 16 제품군의 강력한 새 멤버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가격은 $599로 책정이 됐고요. 지난해 9월 출시된 주력 모델인 아이폰 16 시리즈 기존 모델보다는 $200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 신규 발표를 놓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는 이 SE4 아이폰 16e 모델이 디자인이나 성능, AI 기능에서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면 다양한 가격대에서 애플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있었던 실적 보고서 당시 강력한 매출 성장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다만 분석가들은 애플의 AI 기능이 아이폰 16 라인업이나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인 만큼 판매 증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아이폰 전체 매출 안에서 사실 SE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16년도에 처음 출시했을 때는 10% 정도였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1%까지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유럽 안에서 SE 모델이 판매가 안 되는 것도 판매량 저조의 이유로 꼽히고도 있습니다. 이 해당 제품은 USB Type-C 충전 표준을 요구하는 현지 법률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새로 발표되는 모델은 USB Type-C 포트를 채택했다라고 하니까 유럽 안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판매량 증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장중에 급락했던 기업이 있죠. 바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니콜라입니다. 결국 파산보호 신청 소식을 알려오면서 오늘 장중에 40%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파산과 관련해서 스티브 거스키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업계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 그리고 거시경제적 요인에 직면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몇 달간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됐던 니콜라는 이 전기나 수소 트럭 생산 계획을 내세워서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을 받았었죠. 2020년에는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치솟았고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포드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회사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홍보 동영상 속 이 수소 전기 트럭의 주행 장면이 내리막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회사는 목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해당 보고서 발표 이후 니콜라는 여러 조사를 받아왔고 결과적으로 창업자가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경영진이 교체되고 나서 쇄신을 깨하긴 했지만 전기차 시장 심체와 함께 겹치면서 재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장중에 4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현재 주가는 1년 전 대비해서 무려 97%나 폭락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곤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강세장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만 6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9만 8천 달러 범위에 갇혀서 방향성 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 약세장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그랬던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30%의 가격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7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해도 올 한 해 약세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시장에 어떻게 흘러나올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 인텔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칩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또 TSMC에는 이 대만산 반도체에는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텔을 살리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속내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국내 반도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인텔의 분사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인텔의 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만 약 7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AI 칩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진 기술력도 함께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대에 이렇게 10나노미터의 공정 개발에 실패를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우려감을 쌓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이 첨단 공정에서도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단기적으로 뭔가 이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또 엄청난 발전을 이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난해 인텔은 인력의 약 15%를 감축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회사인 알테라까지 이 매각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인텔의 매각과 이 분사 계획, 트럼프는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 전개를 하고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렇게 TSMC와 브로드컴 이렇게 두 개의 회사로 분사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TSMC에는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TSMC의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 지분을 인수할 것을 좀 압박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흘러나왔는데요. 이에 TSMC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들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에 있어서 이 주식을 20% 이상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대만 매체의 보도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와 그리고 파트너 기업과 이렇게 공동 출자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TSMC와 인텔 이 합작회사 논의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백악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외국 기업의 인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할지는 과연 좀 의문이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인수를 구체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지를 할 것인가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칩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또 분사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자문단과 비공식적으로 입찰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인텔의 이 제조 부문에서 협력사를 찾는 경우에만 이렇게 인수 제안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텔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사업 방향이나 이러한 전개 가능성은 또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좀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수가 성사가 되게 된다면은 현재 이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또 새로운 AI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브로드컴이 현재 오픈AI와 함께 자체 AI 칩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로드컴과 사업이 분사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칩 설계 부문에서 이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인텔의 주가는 지난 거래일 이 5거래일까지 계속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과연 또 어떠한 속내를 가지고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대만은 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대만 TSMC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의 TSMC와 이 브로드컴의 이렇게 두 회사로 매각을 하고 분사를 할 경우에는 인텔의 경영난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 트럼프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이 3나노미터 이하의 이 첨단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TSMC가 패키징 부문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첨단 공정에서 앞서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트럼프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겠고요. 그리고 이 TSMC가 또 인텔의 인수를 불응할 경우에는 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TSMC에는 트럼프가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트럼프의 이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TSMC의 외국인 주주들이 아무래도 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들 70% 이상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 가치가 이렇게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 회의 역시도 주주총회 회의 역시도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좀 불투명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이 장비 교체 비용과 더불어서 이 미국 공장 내에서의 인력 수급 역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TSMC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경쟁 당국에서 이렇게 TSMC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또 인텔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승인 여부 가능성은 이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그러한 분석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보조금 108억 달러에 합의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함께 흘러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인텔의 분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합의에 따라서 이 인텔의 지분을 타 회사가 35%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인텔의 경영권 역시도 이렇게 다른 기업이 인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제약을 받을 것이다라는 입장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도 이 TSMC의 이렇게 협력 가능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위원회의 발언에 따르면요. 이 각국이 독특한 산업적 강점을 지닌 만큼 한 국가가 좀 모든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그러한 입장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만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다는 그러한 우리가 발언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이렇게 독점에 대한 우려 역시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5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텔을 분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압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협상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재 이 D램에서 이 파운드리 부문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TSMC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높은 그러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데다가 HBM 부문에서는 95%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 압박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또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그러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 반도체 공장을 또 건설하라라는 그러한 트럼프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이러한 우려와는 또 다르게 이 부분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 수주를 전제로 해서 또 이 HBM 설비 투자에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이 인텔 분사 계획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고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이로 인해서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TSMC를 압박하려는 협상 카드라는 분석들이 가장 우세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가 TSMC를 압박하고 이렇게 두 개의 회사로 쪼개는 그러한 전략들이 과연 인텔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도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회의록 공개, 트럼프 디스, 인플레이션 우려 천명, 가민 실적 발표입니다. 올해 첫 FOMC 회의는 1월 달에 열렸죠. 그 회의록은 3주 뒤에 공개가 됩니다. 이제 3주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방준비 시스템이라고 해야죠. FRS, 연방준비 시스템의 3가지 주체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맨 위에 7인의 이사회가 있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FOMC라는 회의가 있죠. 요 3개가 돌아가는 중요 주체들이잖아요. 7인의 이사회,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이제 들어와서 총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러니까 투표권은 번갈아 가면서 있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19명이잖아요. 총 19명 그리고 FOMC 이렇게 해서 투표권은 12명이고 나머지 7명도 참여를 해서 19명의 지금 의견이 반영된다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 또 트럼프가 뭐라고 말할지 저는 너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윤은혜 씨가 지금 베이비복스로 다시 나오던데 다 애 낳고 옛날에 커피 프린스 나오던 시절에 당연하지라는 게임 있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예능에. 그거를 이제 피식대학에서 긁기라고 서로 긁는 게임 하잖아요. 근데 그 긁는 게임 할 때 보면 긁는 소리 했는데 상대방이 타격이 하나도 없으면은 내가 타격받거든요. 근데 이 파워를 보면은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포커페이스. 그쵸? 트럼프만 완전 울그락풀그락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또 트럼프 분명히 울그락풀그락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보면 금리 결정에 참여한 연준의 19명의 관계자. 물론 투표권은 이 12명만 있습니다만
요 회의에 참가를 했으니까 19명이 얘기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은 이게 회의록이 다 공개돼서 그런데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 연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관세와 이민자 대량 추방 그리고 강력한 소비자 지출이 올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쉼표 뒤에 강력한 소비자 지출은 이건 좋은 거죠. 개인 소비 지출 얘기하는 거죠. 개인들의 소비가 너무 좋다. 개인들의 소비가 좋으면은 이제 그 잘 팔리니까 가격을 올리니까 제품 가격 올릴 거 아니에요. 생산자들이. 그럼 이제 물가가 오르겠죠. 근데 이 앞에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고 지금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그리고 이민자 대량 추방 이거 지금 트럼프가 공약 내세우고 그냥 대통령 되자마자 첫날부터 행정명령 내린 것들 아니에요 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면은 그 이민자들이 그거 싸구려 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저커버그나 앨런 머스크나 이런 거 다 훌륭한 무슨 저거 훌륭한 일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 다른 일들 하고 있지 뭐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 치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뒤에서 걸레 닦고 안 하잖아요. 그거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이민자들이 싼 일자리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민자 싹 다 추방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인들 중에서도 뭐 차별은 있겠지만 차등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민자들보다는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임금을.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관세랑 이민자 대량 추방 이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그냥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쉼표 다음에 강력한 소비자 지출만 붙였으면 되는데 괜히 이걸 넣어가지고 분명히 이것도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긁혔죠 지금. 트럼프 형님 긁혔어요 분명히 이거. 근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파월은 포커페에 있을 거예요. 아무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트럼프만 아마 긁힐 것이다. 제가 보기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검은 글씨는 많은 참가자들이 누군진 몰라요. 그거를 19명이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를 찝어가지고 지명하진 않아요. 물론 그거는 늦죠. 그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금리 뭐 인하를 했는데 금리 혼자 동결을 외치거나 혼자 반대 의견 피력한 사람 딱 넣어요. 보호머니사나 베스엠액처럼 마지막에 딱 넣잖아요.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을 누가 일일이 발언했는지는 안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참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19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나 보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 왜냐면 연준의 목표가 2%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을 지금 대표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하고 공식적으로 말하긴 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든 CPI든 PPI든 어쨌든 간에 2%가 물가 지표의 목표란 말이에요. 2%로 회복되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낮아지는 거죠. 물가가 낮아진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리 인하를 만약 하려면 디플레이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금리 인하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회의 안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면 디플레이션의 증거가 필요한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민자 추방을 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완전 상충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결국? 트럼프 이 연준의 독립성 때문에 대통령도 뭐라고 하는 게 사실 불법이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보우먼 이사라던가 공화당 출신이 말을 들어주고 싶어도 인하를 못 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거? 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2%로 완전 가지도 못했고 2%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약간 두드러기가 일어나면서 다시 2%에서 3%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그게 코어인지 핵심 코어인지 뭐 그거에 따라 틀리지만 그죠? 에너지랑 뭐 음식료, 뭐 에너지랑 음식료를 제외했을 때 뭐 그게 틀리지만 어쨌든 전 지표가 전부 다 2%로 가고 있다가 위로 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죠. 2%로 다시 내려가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FOMC 회의록 이제 메인에 있는 표지고요. 이거
FRS죠. 시스템 R에 그 세 개가 있는 거예요. 7인의 이사회, 연방준비은행, FOMC. 그 FOMC가 열린 거에 회의록이 1월 28일에서 29일에 열렸잖아요. 3주 뒤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연준이 이중 책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 그렇죠? 근데 이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통화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정책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죠. 통화정책은 연준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거나 이런 미국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얘는 통화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인플레이션이 나왔네요. 아까보단 적은가 봐요. 아까 그 얘기한 거는 많은 참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몇 참가자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한 자릿수? 그 정도? 몇몇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의무 달성에 따른 위험이 고용 의무화에 따른 위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 이중 책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방점을 두는 게 뭐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올라갈까 봐 물가 안정, 금리를 올려서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게 맵하고 고용 의무화는 뭐예요? 최대 고용을 위해서 물가는 조금 들썩이더라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최대 고용을 택하는 게 약간 비둘기파.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연준의 FOMC가 굴러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몇 참가자들이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 의무 달성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더 힘들다는 거죠, 지금.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한 위험보다 물가 안정에 달성하기 위한 위험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지금 지금 연준에서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 얘기예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정책 전망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요인으로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 전망의 하방 리스크 감소, 인플레이션 전망의 상승 리스크 증가, 그리고 중립금리, 장기금리 상승 억제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또는 잠재적인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의 불확실한 수준 때문에 통화 정책의 입장에 대한 추가 조정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거랑 지금 일치하죠. 파월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지금 추가 조정은 신중해야 된다. 힘들다. 이겁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근데 그 원인이 트럼프를 빼지 그랬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건 말 안 하고 넘어갈 리가 없는데 진짜로. 자, FOMC 미팅이 1월 28일, 29일 날 끝난 뒤에 이거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익스펙테이션, 기대치죠. 레이트 컷에 대한 기대치, 2025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FOMC 미팅을 거치고 난 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저기서도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과 관세 부과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들썩일 우려가 있다. 그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치는 또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뭐 2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하기도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FOMC는 연 8회 열립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 오면 더 할 수도 있고요. 자, 기업 실적을 보겠습니다. 오늘 장전에 애쉬 나왔고, 애쉬 코로나 때 엄청 떴죠. 이거 코로나 때 막 손수건 가지고 집에서 그 마스크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대박 났다가 코로나 끝나니까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지금 주가가 저기 아래가 있어요. 지금. 애쉬 관심 있으신 분은 실적 어떻게 되나 봐야 될 것 같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있고 가민 있고, 이 가민을 지금 볼 거고요. 자, 장 후반에는 이거 중고차 있죠. 차. 중고차 판매 카바나랑, 자,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아마 망했을 거예요. 치즈케이크 팩토리. 그 다음에 요 토스트 모양이 토스트. 이게 빵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거 포스 기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외식업체 치즈케이크 팩토리랑 외식업체들 잘 되면 포스 기기 많이 깔 거 아니에요. 카드 리더기 깔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장 후반에 나온다. 장 후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가민을 볼 거예요. 가민. 자, 가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가민? 어디서 들어봤죠? 러닝 많이 얼마 전에 러닝 동호회 난리 났잖아요. 맨날 뭐 한강에 모여가지고 막 길막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횡단보도에서. 근데 러닝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삼성워치나 애플워치보단 가민워치 하시거든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애플워치 쓰다가 가민워치로 바꿔서 러닝 하시는 분들 뭐 후일담 이런 거 나오죠. 왜 바꿨다고 하죠? 왜 바꿨다고? GPS 때문에. GPS 많이 들어봤는데 그 뜻이 대충 위치 파악 뭐 이런 거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글로벌 포지셔닝. 내가 세계 어디 있더라도 위성으로 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줘요. 그 GPS의 정확도가 중요해요. 왜냐면 달리기 하다가 내가 제 대열에서 이탈했어요. 그럼 빨리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산은 더 심해, 등산하다가 산에서 길 잃었어요. 그럼 일행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GPS의 정확도가 가면이 뛰어나서 디자인은 애플워치가 예쁘죠. 스트랩도 막 예쁘고. 근데 애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러닝 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로 GPS 추적했더니 내가 있는 위치랑 전혀 다른 곳으로 찍힌대요. 그래서 지금 가민워치가 결국 그 워치 만드는 회사인데 핵심은 GPS다. 핵심은 GPS에 있어요. 자, 가민이 지금 23% 증가, 매출액. 대단하네요. 1.82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20%. 순이익이 안 좋네요. 주당 순이익 2.25, 마이너스 20%.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지금 확 줄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그런지 프로포마, 이 새로운 개념이라서 프로포마 EPS. 이건 뭐냐면 일시적인 걸 다 제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기에 갑자기 어떤 이 기업이 물려받은 땅을 팔았어요. 갑자기 수익이 확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분기에도 계속 그렇게 땅을 파나요? 땅을 팔지 않죠. GPS에 따른 그 서비스를 팔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손실 난 것들. 갑자기 얘가 가민이 엔비디아에 투자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폭락을 해서 주식이 완전 시세 차손이 났어요. 근데 그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그 손실을 맨날 보나요? 얘 본업이 따로 있는데 그걸 제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를 해줬더니 플러스 40%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프로포마를 넣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매출액이 23% 늘었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20% 나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일시적인 거 아닐까? 해가지고 프로포마 EPS를 넣어준 거예요. 일회성 이익 손실을 다 제외해 준 거죠. 그랬더니 플러스 40%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거죠. 이게 뭔가 일시적인 손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된 본업의 손실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매출액 23%, 순이익은 40% 늘었다고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입니까? 324.5. 이게 아웃도어입니다. 아까 말했죠. 결국 러닝 하시는 분들이 이 가민워치 혹은 그 가민에서 만든 GPS가 탑재된 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 피트니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9.6.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예요. 아웃도어랑 피트니스에서 많이 쓰여요. 그 나머지도 있습니다. 항공이나 해양, 오토에도 쓰여요. 왠지 자율주행 되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율주행인데 GPS 엉뚱해가지고 위치 잘못 잡으면 큰일 나죠, 이거. 그러니까 이 자동차 OEM도 30% 성장했어요. 비중은 9.1인데 성장이 30%입니다. 매출 비중이. 그리고 방산이나 이런 조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70%를 차지하는 아웃도어에서 29% 매출 성장, 피트니스에서 31% 매출 성장, 그리고 10% 미만의 매출 비중이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자율주행 오토 OEM으로 지금 이카이펀트 매뉴팩처링이죠. 대신 단순 제조해주는 걸로 자동차에 납품합니다. 주로 BMW에 납품합니다. 30%가 지금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은데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34%예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 신흥국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즉 가민은 재무제표가 아주 탁월하고 끝까지 갔어요, 점수가. 과거 실적도 탁월한데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거죠. 인기가 많은 주식이에요. 인기가 많아서 가치 점수가 빵점인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점수가 낮은 게 좋은 거라니까요. 218.33, 1.65만 오르면 평균 컨센서스 도달됩니다. 목표 주가 다 갔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의견은 홀드 의견 1바이 1홀드 1세. 자, 의견이 별로 없죠? 뒤로 가겠습니다. 의견이 별로 없는 이유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서 의견을 못 내요. 자, 일본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지금 박스권 이 중단을 뚫고, 이게 일봉이군요. 박스권 중단을 뚫고 지금 상단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뒤로 가겠습니다. 주봉이 먼저 나왔군요. 자, 월봉입니다. 와, 자, 2024년도 초반에 120달러였던 게 벌써 2배를 가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대박이죠? 자, 가민워치 쓰시는 분들 반드시 가민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럼 가민워치 2-3개 더 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긴가민가 할 땐 러너들의 가민워치로 픽!
결국 7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며 5개월 내 최고치까지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의 이야기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을 보였고 그중에서 코스피가 1.7%로 크게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2,700을 넘어서서 코스피 3,000에 대한 기대감까지 크게 키워가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역대 최장기간 순매수에 나서면서 어제장에서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까지도 모두 매수하는 흐름이 기관 쪽에서 나왔고요. 방산과 조선부터 시작해서 원전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 주도주들 위주로 강세가 계속해서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어제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란히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핫한 테마 안에서 지속적인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선 쪽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렇다면 업황별로 시장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주도주들이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들이 화려하게 컴백했다라는 타이틀을 다려봤는데 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날장에 강세를 보였던 것도 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힘이 되어줬던 이슈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 안에 있었던 이슈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K칩스법이 기재위 통과하면서 앞으로 이 반도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주들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지금 도요타가 LG 엔솔에서 2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구매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 엔솔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 안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모두 동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포스코 퓨체엠이 캐나다 양극재 공장 이제 5월부터 준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전해오면서 포스코 DX가 25%, 포스코 엠텍은 1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중국발 이슈로 상한가 안착하는 기업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전고체 배터리를 오는 27년에 양산에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상해 증시에서도 50개가 넘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해당 훈풍이 그대로 국내 증시에 불어오면서 동아비업이 상한가, 탑머티리얼이나 TCC 스틸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시간에서 함께 확인해볼 핫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이 이제 풀린다라는 기대감 스멀스멀 나왔었죠. 때문에 올해 엔터주들을 놓고 상당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고 무엇보다 콘텐츠 관련주들은 일단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관세 프리존에 놓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시기가 어제 단독 기사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이르면 올해 5월 정도면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중국이 경제 회복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 빨리빨리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달, 다음 달에 이 중국의 문화사절단이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대표적인 입장은 한한령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이 컨센서스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17년도에 사드 배치 보복 이후로 한국의 콘텐츠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금지되다시피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한 연간 피해 규모는 22조 원으로 한국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풀리게 됐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에서 콘텐츠 시장만 놓고 봤을 때도 연간 기준으로 2,500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나 게임, 엔터 쪽 그리고 화장품이나 의류주들까지 오늘 함께 동반 상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해당 이슈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글로벌에서 전해진 이슈들과 일정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여파가 있을 두 종목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 마요라나 1을 공개를 했는데 기존의 구글이 공개했던 것과는 다른 큐비티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팅 칩입니다. 기존 구글과 IBM 같은 경우는 초전도 큐비티를 사용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위상적 큐비티를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AI까지 결합이 되면서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몰고 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가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도 리게트 컴퓨팅 CEO가 직접적으로 5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칩을 아예 공개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국내 증시에서도 같이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 새로운 저가 AI 폰 출시를 했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했고 가격은 $599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28일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또 중국을 필두로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던 아이폰이기 때문에 저가형이지만 AI가 출시된 고성능의 핸드폰이 이 애플이 그동안 부진했던 판매량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미증시에선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오늘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떻게 내용을 소화하는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새벽 사이에 FOMC 회의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약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인플레이션이나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작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놓고도 코멘트가 나왔는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제약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쪽에도 25%에 달하는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다만 뉴욕 증시는 오늘 해당 소식을 나름 잘 소화를 해주면서 장 막판에 모두 상승으로 전환됐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8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해서 2,700선 타란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이어서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흐름도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단은 관세와 그리고 FOMC 의사록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 속에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147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전일장에 이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관세와 이 FOMC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좀 약세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나 이 대만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입장 또한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대 지수는 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지만 하지만 이 FOMC의 의사록이 역시나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금리 동결의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은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이렇게 장이 움직인 건데요. FOMC 의사록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이 트럼프의 무역과 이민 정책이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내놨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역시나 계속해서 이 금리 동결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입장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채의 유동성을 위해서 또 연방 부채 한도 해결까지는 이 양적 긴축을 일시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도 빅테크들은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투심이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 살펴보시면은 국제유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이 러시아의 송유관을 타격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 공급망 리스크가 제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7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서 난방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 3월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속에 당분간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업계에서는 또 이 금 가격이 온스당 3,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날장 분위기 또 섹터별 흐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날장은 빅테크의 투심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메타와 그리고 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래도 상승부를 켜낸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새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를 하면서 오늘 1%대의 상승세를 그려갔고요. 애플도 신제품 출시를 발표한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100%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우려를 덜어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역시나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헬스케어 종목들 오늘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의 계속된 상승 속에 이 에너지 섹터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빅테크 소식들도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16E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 애플의 자체 모뎀 칩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이 저가형 모델 최초로는 또 AI 기능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비즈니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실린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또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새 양자 컴퓨팅 칩인 마요라나 1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단일 이 칩에다가 이 큐비트 100만 개 이상을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료 과학이나 또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왓츠 플랫폼의 사용자가 이 유럽 내에서 약 4,68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내 유럽연합의 이 임계점 수치인 4,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면서 앞으로 EU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된다면은 이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이 메타의 광고 수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메타는 1.76%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특징주들의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이날장에서는 10%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CEO가 약 12억 달러의 주식을 매각하겠다라는 발표에 이어서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이 AI 방산주인
기업인 팔란티어 오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구독 기반의 원격 의료 플랫폼인 힘스앤허셀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용 테스트 시설인 이 트라이브 랩스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편으로 인해서 혈액 샘플을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 예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흘러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두 자릿수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라엣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해리스의 영향으로 수혜주로 좀 부각받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날장에서는 이 매출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나왔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또 공매도 세력들이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쇼커버링 랠리에 동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5%대의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새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 양자 컴퓨팅 주들이 함께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이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강력 매수로 집계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의 상승세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2026년까지 약 49%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반의 코딩 보조 도구를 출시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10% 가까운 상승세를 그려갔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엔지니어의 이 채팅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영 악화 문제로 인해서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회사를 인수할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데다가 계속해서 자본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결국에는 40%가 넘는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희 방송과 함께 또 오늘장 인사이트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죠.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1면과 3면에 걸쳐서 역시 이제 관세 얘기를 좀 탑 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25%, 반도체는 그 이상, 더 강해진 트럼프 관세 협박. 예. 사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박이죠. 특히 자동차 관세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4월 2일 날 발표할 거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화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4월 2일이라는 숫자, 이 시점은 이제 지금부터 따지면 대략 뭐 한 달 반은 채 안 되는 건데 한 6주 좀 안 되죠. 그 6주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라, 너네들 어떻게 할 건지라고 이제 시간을 이제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전략적이죠. 협상 툴, 트럼프 특유의 어떻게 보면 이제 벼랑 끝 밀어내기, 벼랑 끝까지 이제 밀어내는 협상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25% 관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수하고 우리 그냥 차 지금처럼 수출할게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기업들이 있을 거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다 공장 차려주고 미국에서 미국인들 근로자로 채용해서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해서 미국에서 팔거나 다른 데로 수출할게요라고 이제 뭐 항복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트럼프의 의도에 이제 부합을 해주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또 나오겠죠.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당장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의 생산 공장이 지금 조지아주에 지금 거의 다 됐죠. 여기는 근데 원래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긴 한데 이 부분이 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를 당분간 생산하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 변용이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기아는 이제 멕시코에 이제 기반을 만들어 놓은 데인데 여기에서 연간 63% 정도 여기서 만들어낸 차의 한 63% 정도 60% 넘는 차를 현재까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일단 멕시코는 관세가 20%가 한 달 유예가 된 건데 사실 얼마 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럼 멕시코가 이제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기아도 멕시코에 있는 공장 이 전체를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불가피하다. 결국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가 갖고 있는 돌파구는 현재 생산을 늘리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이 관세 부과를 최대한 좀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수도 있겠고, 뭐 이를테면 현지 공장을 더 생산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지금 조지아 공장 말고도 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더 지을게 사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유예를 해줄게 사실은 뻔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세를 당분간 감수를 하고라도 미국에서 팔릴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차를 만들어내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자동차는 이미 어느 정도 예의가 됐고 시점까지 좀 좁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결국 이제 반도체하고 또 의약품까지 이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연은 그 25% 이상으로 갈 거야. 그리고 1년 동안은 계속해서 관세 올릴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품목도 더 이제 늘어나겠지만 관세 부과율도 25%에서 벗어나서 넘어서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반도체나 의약품 또 이후에 이제 어떤 품목들이 늘어나겠죠.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어느 정도 유예를 주면서 이제 들어와라 자꾸 이런 식의 어떤 유인책 또는 협박책 이런 방법들을 계속 써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을 압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작년에 대미 수출 흑자, 무역 흑자가 8위 정도 해당되는 나라고 우리보다 훨씬 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앞에 쭉 있죠. 7개 나라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4위권에 베트남도 있고 우리보다 좀 앞에 이제 일본도 있고 있는데 대만도 있고 한데요.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차리실 정도의 여력이 있는 그런 사실 기업들이 이 품목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데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데는 좀 미국에다 공장을 차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뭐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대기업들이 가서 현지에서 공장을 수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그 여파가 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관련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의약품인데요. 의약품은 사실은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사실은 뭐 글로벌 빅파마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좀 규모도 작은 데다가 이익도 확실히 적죠.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공장을 차릴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부분은 앞서 베트남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의약품 업계도 제약업계도 사실은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각에서는 뭐 미국의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라 원재료를 수출하겠다 이렇게 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CMO 그러니까 그 위탁 생산 자체를 좀 한국에서 공장을 좀 확장을 하면서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결국 CMO 쪽도 위탁 생산 쪽도 결국 미국에다 공장을 차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사 하이닉스 얘기인데요. 하이닉스 더 달릴까? 외국인들 찜했다. 사실 연초 이후에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심사가 조금 좀 줄었었죠. 작년까지는 뭐 하이닉스가 사실은 유일하게 우뚝해서 좀 가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워낙에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수급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요. 올 들어서 초반에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여전히 꾸준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주가도 꾸준히 오르고 어제도 3% 넘게 올랐죠. 뭐 6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 들어서 꾸준히 오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실속은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좋습니다. 올 초에 좀 주춤해서 17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SK하이닉스 다시 21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올 들어서만 한 27% 정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는 관심권에서 조금 뭐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두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30%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또 소부장의 대표주로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의 뭐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또 두 자릿수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왜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수급이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최근에 좀 미국에서 이렇게 주요 IB들이 하이닉스와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 리포트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수혜를 SK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이제 커버를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고서를 이제 내겠다. 자기들이 이제 리서치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하이닉스가 관심권에 뭐 전면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역시 여전히 하이닉스는 시장에서 참 중요한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시야를 좀 넓혀보면은요, 트럼프발 시총 지각 변동이라는 제목으로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한화, HD현대, 두산이 웃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룹사들 중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계열사들을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그 그룹사들이 많이 있죠. 뭐 삼성, 현대차 등등 다 있는데. 이 그룹사들, 그러니까 상장된 계열사들의 시가총을 다 모아서 이제 물론 지주회사들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만 그룹별로 시가총액을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곳, 10위까지 보면 삼성, SK 쭉 뭐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이제 그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산이 10위권으로 좀 처음 진입을 했고요. 한화가 8위에서 6위로 좀 올라섰고 HD현대가 6위에서 5위로 또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1, 2, 3, 4위는 뭐 사실 부동입니다. 현대차가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LG보다 조금 이제 주춤하긴 했는데 LG가 시가총액은 더 많이 줄었고요. SK는 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삼성이 사실은 제일 많이 줄었죠. 근데 워낙에 뭐 시가총액 비중이 사이즈가 크니까 뭐 부동의 1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HD 현대, 한화, 그다음에 이 두산 이 세 그룹이 시가총액이 올 들어서 가장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그 한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채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85%나 그룹 시가총액이 85%나 급증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74조 원의 시가총액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그룹도 시가총액이 24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산도 10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늘어서 이렇게 좀 상위권으로 좀 포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포스코가 이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위권까지 밀려난 상황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총이 9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시총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줄었고 시총이 제일 많이 줄어든 거는 에코프로 LG그룹이고요. 17조 원이 줄었고 에코프로 그룹도 시총이 9조 원이나 줄면서 여기 원래 있었는데 12위권으로 좀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도 16조 원이 줄면서 5위에서 7위권으로 좀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잘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해당 그룹의 이제 시가총액 순위도 이렇게까지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데요. 연초의 상황이 좀 이런데요.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가서도 이런 식으로 갈지 여부는 아직은 또 모르죠. 근데 한화가 이렇게까지 끌고 올라갔던 조선이나 방산 쪽, 그게 이제 두산 이제 로봇이 저기에 더 들어가 있겠고, HD 현대도 이제 조선, 방산 다 들어가 있고, 이 두 회사들이 만약에 연말에도 더 올라가거나 이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 연중으로 이 조선업과 방산 쪽 이쪽은 여전히 순항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미리 또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사는 석유화학산업 쪽 내용인데요. 작년 말에 정부에서 석유 산업 관련된 이제 개편안을 내놨고 너네들이 민간 주도로 개편을 하면 우리가 정책 자금을 한 3조 원 정도 지원을 해줄게라는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12월 말에 나왔었는데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업계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가 대한민국 석유화학 업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뭔가 이제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제 그거를 이 회사들이 민간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오케이 할 건지 아니면 난 안 할 거야, 난 빠질 거야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결정이 좀 되겠죠. 대략
한 두세 달 사이에 이제 올 테면 이제 2분기 안에는,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부가 사업 구조 개편을 하는 이유는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국내 NCC 나프타 분해 설비 쪽 이게 사실 이제 범용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에 7조 6천억이나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난 다음에 3년 내내 좀 적자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3분기까지만 누적으로 8,400억의 적자를 냈으니까 연간으로 하면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죠. 적자 규모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소위 말하는 빅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좀 사업 구조 개편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정부가 일본처럼 그렇게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일단 너네가 한번 해봐라고 칼자루를 기업들한테 넘겨준 그런 상황인데요.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칼자루 휘두를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민간 기업 주도로 조금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석유화학 산업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일단 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겠고 또 워낙에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하는 부분도 좀 있겠고요. 특히 범용 석유화학 제품 에틸렌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서도 좀 엄청나게 물량을 좀 떠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다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최근에 유가도 조금 오르고 중국도 좀 증산을 조금 줄인다고 하고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일단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위는 아무래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스페셜티가 됐든 또는 빅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든 결국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관세 발언 때문이었을지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에 다들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지금 보시면은 지수 자체는 그렇게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특히 나스닥 100 위주로서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사실 사상 최고치를 좀 뚫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S&P 500도 지금 벌써 6,100포인트를 훨씬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 지수도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좀 있죠.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 PR이 22.5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업종 안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최근 보시면 나스닥 100 같이 대형 기술주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특히 바이오 업종의 움직임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지금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 아래에서 네.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기다렸던 FOMC 의회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의사록 함께 확인을 해봤을 때 사실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어쨌든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별로 없죠. 결국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네. 이 관세 부분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관세가 다 들어오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부분이 최소 뭐 0.4%에서 높게는 거의 1%포인트까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준 간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네.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경제지표 발표되는 것 중에서 소매 판매 숫자가 나왔었잖아요. 이 숫자가 1월 달이 마이너스 0.9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쿨다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건데 관세는 금리를 올릴 만한 어떤 요소가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크래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보고 있으면은 금리는 좀 당분간 쉬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지금 페드 마켓 워치 2를 보시면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금리를 동결을 하고 언제 한번 내려줄 건가라고 대충 보시면은 네. 빨라야 올해 9월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동결을 하고 언제까지 2026년 말까지 네. 금리를 추가적으로 안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못 오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시면은 4.5% 수준에서 그냥 아래 위로 등락을 하고 있어요. 4.75, 뭐 5.0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네. 지수가 거의 이제 앞으로는 오르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4.5 정도만 연말에 유지된다 하더라도 저희의 판단으로는 적절한 S&P 500 지수가 약 6,500에서 6,6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초 대비로 계산했었을 때 약 10% 정도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고요. 물론 또 금리가 더 많이 떨어져 주면 아마도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7,000포인트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고 네. 또 여기다가 이익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라면 네. 금리를 또 빠르게 내려주지는 않을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좋습니다. 그게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하죠. 뜨뜻미지근한 경제 지표에 뜨뜻미지근한 인플레이션 여기에 따라서 기업 실적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상황이나 뭐 인플레 상황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을 잘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 상방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관세 위협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뭐 9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또 코멘트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시장을 투자를 할 때는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금리만 딱 놓고 계산을 하면요, 네.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딱 그 금리로 계산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1 나누기 금리가 적절한 PE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PE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4.5로 계산했었을 때 네. PER이 22.5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1 나누기 4.5% 하면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이 정확하게 22배에서 23배 사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절한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익이 만약에 1년에 10% 는다, 15% 는다. 그러면 PR이 떨어지겠죠. 네. 예,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이익이 얼마나 느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을 해주는데 경기가 침체로 가면 당연히 이익이 줄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장내 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보통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지금 장내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나서 벌써 한 달이 넘어갑니다. 네. 예, 거의 2달째 되어 가거든요.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여신 증가율이 계속 빠르게 늘고 있어요.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3%대였는데 지금 이제 4%대로 올라섰습니다. 저렇게 이제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오렌지색 선 쭉 이렇게 그어져 있는 저 선이 10% 대출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빠질 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지금은 벌써 4%까지 올라갔고 앞으로 10%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참 걸리겠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예대율인데 미국의 예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천천히 올라가죠. 빠르게 올라가고 나서 지금 옆으로 기다가 최근 조금씩 올라가요. 저 숫자가 71%입니다, 이제. 근데 저 숫자가 77% 이상 위로 올라서야지 네. 어느 정도 좀 은행권이 대출을 해주는데 좀 꺼려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환경이 대출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의 성장률이 연간 단위로 대출 증가율만큼 나오는 거예요, 최소. 예, 그래서 지금 4%, 5%의 명목 성장률은 충분히 나올 거고 더 많이 올라가면 6%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기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조업 쪽이 되겠는데 산업 생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산업 생산이 연달아 2달 연속으로 상당히 높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저건 전달 대비 숫자인데 곱하기 12 하시면 지금 0.5%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6%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 산업 생산이 연간 단위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네.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고요. 또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보시면 드디어 확연하게 이렇게 쌍바닥을 긁고 나서 네.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올라가는 속도가 좀 가파르죠. 그만큼 이제 트럼프 정권이 앞으로 이제 할 일이 제조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50위로 올라가면은 그게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괜찮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 경기가 괜찮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4, 4분기 실적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S&P 500의 지금 순이익 마진율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회색 선 대비해서 짙은 색 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은 2023년 4, 4분기가 마진율이 11.3%이던 게 지금 3, 4분기가 2023년 4, 4분기가 11.3%이던 게 2024년 4, 4분기가 얼마나 좀 올라가고 있냐면 12.5%예요. 그리고 지난달 말, 그러니까 12월 달 말에 4분기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12% 미만일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숫자는 자그마치 12.5%란 말이죠. 그만큼 실적이 좋게끔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정도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냐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강도냐면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8%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쭉 그어진 선이 평균치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전망치가 얼마였냐면 11%대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16.9%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연간 단위로 이익 증가율이 16.9%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작년 한 해가 10%대, 올해가 최소 12%대 후반, 내년이 또 13%대 후반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라면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을 최근 경제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실적들까지도 좋은 전망치를 유지해 볼 수 있겠다. 때문에 지수단에서도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다만 어제도 오늘도 일단 S&P 500 자체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도 좀 확산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지금 잘 보시면 지난 12월 달부터 조정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3개월 정도 네. 하락 다시 상승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변동폭이라고 합니다. 이 변동폭이 아래 위로 6, 7%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뭔가 시장이 액션이 나와요. 어느 정도의 강도의 액션이 나오냐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오거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올려주시면 지금 이렇게 회색 선들이 쭉 그어져 있죠.
저 회색 선들이 쭉 그어져 있는 기간이 그 3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3개월의 밴드가 6, 7%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시면 빨간색 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네. 예. 그리고 또 파란색 선은 보시면 급락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2008년의 급락 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3개월 정도 쉬다가 훅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오히려 또 보시면 빨간색 선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1980년대 훅 올라가고 또 보시면 언제 올라가죠? 1990년대에 급격하게 올라가죠. 저기 인터넷 사이클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 번의 이 회색 선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에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조금씩 올라가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에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펀더멘탈에 맞춰서 올라간다라는 계산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4.5%에 유지된다면 네. S&P 500 기준으로 연말에 6,600 정도만 가능하다. 그럼 지금 뭐 6,150 정도니까 오르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4%대까지 떨어져 준다. 네. 그러면 7,000을 훌쩍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연말까지 20%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강한 강도의 상승이고 그게 펀더멘탈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숫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2025년 이후에 2026년이 보통 짝수의 해이기 때문에 큰 하락장이 올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2026년에도 13.7% 정도 올라간다.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잘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네. 상당히 2026년에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2025년만큼 굉장히 강한 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2025년 말에 S&P 500 기준으로 7,000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나스닥으로 계산하시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상승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지난 2년 동안의 복리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나 나왔냐면 3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다. S&P 500보다도 훨씬 높은 나스닥 100의 상승률은 연말까지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룸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조정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네. 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올 한 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지켜봐도 충분히 좋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리 4.0%까지 내려간다면 S&P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만약 그렇게 강세장이 연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이 1995년에서 2000년 닷컴 버블까지 만들어졌던 네. 그 사이클보다도 더 강한 장이다. 예, 더 강한 장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그냥 인터넷 하드웨어였고요. 네. 그 이후에 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장이 또 나왔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oT라고 합니다. 인터넷 of Things라고 하죠. 그런 시장이 나올 때는 정말 상승폭이 높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이 사이클은 그 두 개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AI의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하드웨어를 깔았죠. 그게 엔비디아 막 이런 종목들일 거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지금은 여전히 AI 테마 아래에서 AI의 서비스가 나오는 쪽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근데 그 AI 서비스가 무조건 그러면 IT 기업이냐? 그건 또 아니죠. 뭐 광고 기업 같은 애플 러빙이라는 종목이 네. 거의 작년에 1000% 오르는 것처럼 이런 AI 기반을 통해서 서비스가 잘 되고 실적이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같이 맞물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보시면은 바이오가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바이오의 차트를 한번 올려 보시면은 FBT라는 이 바이오테크 펀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 고점을 뚫을까 말까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이오도 그냥 무작정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 FBT 같은 ETF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플러스 전환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이 많은 ETF고요. 반면에
요즘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아크G라는 ETF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게놈 레볼루션인데 차트 정말 좀 그렇죠. 폭등 이후에 폭락 그리고 최근에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게 옛날에 그런 어떤 화려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저 ETF는 실적이 적자인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흑자가 전환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AI 사이클이 살아있고 하드웨어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소프트웨어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플러스 전환되는 걸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성과를 오리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AI 사이클 안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그 안에서 실적 잘 주목하시면서 선별 투자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AI 이제 대장주로 불릴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I가 인터넷 사이클보다 훨씬 강하고 세게 들어온다 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을 확연하게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차트인데요. 자, 과거에 이제 PC라는 게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이 PC를 쓰기 시작하고 또 인터넷이 나와서 인터넷을 막 쓰기 시작하고 저 차트가 빨간색 점선이 PC고요. 노란색 선이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20년, 뭐 20몇 년 걸려서 100%가 다 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세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미국의 성인 중에 40%가 씁니다. 정말 빠르죠. 네. 예,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라면은 앞으로 이 대중화가 너무나 빨리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한번 다음 차트를 넘겨주시면 과거에 처음으로 유튜브가 나와서 이 10 빌리언 그러니까 100억 달러에 도달하는 매출이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이 넘습니다. 유튜브는. 근데 보시면은 이제 다른 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위챗이라든지 페이스북 보면은 5년보다도 좀 넘게 걸려요. 근데 지금 이 AI 오픈 AI가 나와서 지금 100억 달러에 도달한 시기를 보시면은 3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이 월간 웹사이트 비짓 수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거의 뭐 43억 네. 정도의 비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만큼 이 AI 활성화는 계속될 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그게 바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인데 저게 보이시죠? 저게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급격하게 2024년에 폭등을 했고요. 네, 올해는 정말 더 많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 이거는 돈을 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 빠르게 좀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지출 부분이나 AI로 인해서 마진이 늘어나는 부분을 좀 띄워주시면요.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2자릿수로 확연하게 네. 좀 넘겨주시면 소프트웨어 지출이 확연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AI에 따른 마진 확장이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은 약 5%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게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다. 그래서 저 두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AI 사이클일 거고요.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ETF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IGV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냐면 127% 올랐어요. 그럼 CAGR이 연간 평균으로 42%씩 상승합니다. S&P 500이 연간 20% 상승하면 지금 이거는 2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이 AI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고 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AI 사이클은 유효하고 우리가 하드웨어 넘어서 소프트웨어도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 어떤 ETF를 선별해야 되는지도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연말까지도 긍정적인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좋을지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새로운 소식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